여러분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주거용 부동산, 상가, 미국 주식, 비트코인, 금, 각자 자신이 믿고 자신의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자산들을 선별해서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대부분 없었던 5천년 전 과거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주식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고 땅과 금, 곡식, 그리고 대부업 정도가 투자 대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니라 5천년 전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부를 늘려야 부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조건 중에 무엇에 투자하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 자산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각 시기에 따라 직관과 예리함, 상상력을 더해서 최고의 자산을 선별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좋은 자산을 선별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이든 5천년 전이든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 이들의 공통점은 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했던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들은 오래된 인류의 기록 속에 존재하는 선조들의 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는 본질적으로 수학이 아니라 심리학과 철학, 역사학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대 바빌론 시대에 제작되었던 점토석판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돈과 부에 대한 생각과 부자가 되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수에즈 운하 동쪽으로 60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이 점토판들이 고대 유물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 점토판의 내용들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6년에 그 당시 유명 작가였던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이 집필한 5천년의 부를 통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토판이 제작되었던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했던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로서 기원전 18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까지 약 1500년간 세계 최대 도시로 번영했던 로마보다 앞선 최초의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빌론은 동시대의 가장 유복한 도시였고 당연히 시민들은 돈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돈을 벌고 관리했고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들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금전관리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강한 국가는 금융업이 발달하고 자국민들의 금융지식이 높아지며 투자의 원칙과 자산관리법이 발달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도전했으나 잘못된 투자 방식과 마인드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올바른 부에 대한 철학과 투자 플랜을 바탕으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춘 부의 사다리를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시공간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바빌론이라는 고대 도시의 영광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지혜는 점토판 위에 꼼꼼하게 기록되고 보존돼서 오늘날의 우리들이 책으로 고대인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5천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투자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성공하는 사람들의 투자 마인드와 투자에 대한 철학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5천년의 부에 담겨있는 내용들 중에서 구독자님들께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아르카드에 대한 우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바빌론에 반시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마차 제조업자로 한때는 많은 돈을 벌어본 적도 있지만 지금은 부자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신세가 되었죠. 어느 날 반시르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코비와 함께 이런저런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아니, 주변에 돈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친한 친구가 은하 두입만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왜 우린 빌려줄 돈이 없는 거냐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고 또 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깝깝하다.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던 그들은 평생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한 번도 부를 얻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본 적이 없이 막연히 열심히만 일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못했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라면 비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린 시절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였다가 지금은 바빌론의 최고의 부자가 된 아르카드를 찾아가서 부를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아르카드는 바빌론뿐만 아니라 먼 나라들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매년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막대한 부가 자라나고 있는 거부였죠.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큰 부를 쌓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르카드는 늘 가난한 사람은 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행운으로 부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아르카드에게 반시르와 코비가 찾아왔고 그들이 말하는 진실하고 절박한 이야기는 아르카드를 감동시켜서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르카드는 오래된 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게 무엇인지 관찰했고 그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부는 가족들을 더 많이 웃게 할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멀리까지 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회와 행복감도 주잖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세상에서 꼭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지. 그래서 나는 일단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는 없으니까 점토판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반드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대금업자 알가미슈가 나에게 방대한 책인 제9법전 범토판 제작을 요청했어. 근데 그가 워낙 무리한 일정을 요구해서 내가 일정에 맞춰 그것을 다 하는 대가로 돈 대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 그렇게 나는 대금업자 알가미슈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듣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쭉 따라오고 계셨죠? 재밌죠?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바빌론의 유명한 대금업자였던 알가미슈가 점토판 제작자였지만 패기가 있었던 젊은 시절 아르카드에게 돈의 속성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초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가미슈는 나의 부탁에 따라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돈이란 나를 위해 일하는 노예라네. 그 노예가 벌어들이는 돈은 노예의 자식이니까 그 역시 나의 소유가 되지. 하지만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모든 돈을 누군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걸세. 모은 돈을 누군가에게 계속 줘버리면 정작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의 노예인 거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즉 노예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자손들과 함께 돈을 벌게 해야 하네. 이것을 실천하면 자네가 원하는 그 부를 얻게 될 걸세. 자, 그러면 노예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자기가 버는 돈의 일부를 모으면 되는 거야. 그 일부의 규모는 버는 돈의 10분의 1이야. 그 노예를 일하지 않게 하고 땅속에만 묻어놔도 지금 자네가 벌었던 1년만큼의 돈이 생기지 않겠나? 이 돈이 앞으로 자랄 돈나무의 씨앗이지. 돈나무는 일찍 심을수록 더 빨리 자란다는 거네. 성실하고 꾸준하게 10분의 1을 모은 저축이라는 비료와 물로 돈나무는 반드시 크게 자랄 걸세. 나는 그 후로 월급을 받을 때마다 10분의 1을 떼내서 소중하게 간직했지. 그렇게 1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알가미슈가 나를 찾아와서 지난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무엇을 했냐고 묻길래 나는 벽돌 제조업자인 아즈무르가 먼 바다로 나가 희귀보석을 구해서 그걸 판 돈을 수익으로 나누자는 제안에 동업을 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알가미슈가 이렇게 말하더군. 어떻게 보석을 사는 일을 그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벽돌 제조업자한테 의뢰했단 말인가? 별자리를 제빵업자한테 물어보러 갈 거야? 자네의 돈 노예들은 사라졌다네. 앞으로 보석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거든. 보석 상인한테 가고 양에 관해서 물으려면 양치기한테 가서 묻고 밀가루에 대해 묻고 싶거든 빵을 굽는 상인에게 가야 한다는 말일세. 그러니까 조심하게. 돈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의견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수업료만 치르게 되는 걸세. 결국 알가미슈가 말한 대로 아즈무르가 사온 보석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돌조각이었어. 내 돈나무의 씨앗을 모조리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또다시 10분의 1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리고 12개월 후 알가미슈가 다시 찾아왔어. 나는 이번엔 방패 제조업자인 시미야비가 청동을 사는데 투자했고 넉 달마다 이자를 보내온다고 말했어. 알가미슈는 그 이자로 무엇을 했냐고 묻길래 나는 빵을 사고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해서 만찬을 즐겼다고 했어. 돈이 부족해서 그동안 못했던 걸 누렸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알가미슈는 내가 저축의 자식들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 아직 돈을 쓸 때가 아니네. 돈이 돈의 자산을 셀 수 없이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렇게 해야 황금노예 군단을 얻게 되는 거네. 웃고 즐기는 건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키워냈을 때 그때 저절로 즐길 수 있게 된다네.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알가미슈가 늙은 노인이 되어 만났을 때 그는 과거에 그가 해줬던 조언들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더니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사는 방법을 잘 배웠고 조언을 들을 만한 유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법도 잘 배웠다고 말해줬어.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 돈이 자라나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본인의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기회를 주었지.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알가미 씨에게 배운 모든 걸 그대로 실천했고 성공적으로 그의 수입을 관리했더니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게 배분한 자산을 물려받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아마 두 가지 유형으로 소감이 갈리실 겁니다. 1번, 뭐 대단한 방법이 있는지 들어봤더니 결국 돈 많은 사람 잘 만나가지고 유산 물려받았구만. 결국 인생 운빨이지 뭐. 2번, 결국 부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현인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 조언을 듣고 하나씩 실행하고 유지했던 그 마인드가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네. 아마 이런 두 가지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는 대부분 2번의 마인드로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암튼 대공업자였던 알가미 씨가 알려준 수입의 10분의 1을 투자금으로 확보해 돈을 자신을 위해 일하는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 노예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배치해서 그 노예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 엄청난 노예 군단이 구축될 때까지 돈을 쓰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5천년 전 가장 찬란한 역사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위대한 금융가의 부를 향한 투자 플랜은 현재를 즐기기 위해 소비하지 말고 자신의 소득의 최소 10분의 1을 미래의 나를 위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우상향 구조가 확실한 자산에 투자해서 자신들만의 노예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자산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주는 노예들의 자식들까지 낼름낼름 팔아넘기지 말고 그 자식의 자식까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위대한 황금노예 군단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위대한 황금 군단이 만들어지면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거대한 물줄기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돈을 노예라는 비유를 통해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의 핵심은 노예라고 표현한 자산이 또 다른 노예를 낳는, 즉 패시브 인컴을 형성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느냐가 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저 역시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자산 가치의 성장이 기대되는 금융자산들의 경우 고성장 이후 배당이나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예상되는 세계 최고의 자산들만 선별해서 투자하고, 부동산 역시 입지라는 희소한 땅의 가치가 주는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줄 미래의 패시브 인컴을 생각하며 저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는 5천년 전이든 현재든 서울에 살든 고대 바빌론에 살든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부를 향한 인간의 본성, 왜 부자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하나도 변함이 없으며 심지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자의 방식과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까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대전제들에 맞춰서 각 시기마다 그에 적합한 투자 대상들만 조금씩 변할 뿐 현명한 투자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현인들의 지혜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선별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세팅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위대한 장기 투자 대장정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이 정한 그 투자의 여정까지 10년, 20년, 30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자고요. 아시겠죠? 저는 늘 장기 투자는 바둑과 같다고 설명드리면서 먼 미래의 기가 막힌 묘수를 위해 매 순간 누군가가 봤을 땐 무식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한 수 한 수를 포석이란 이름으로 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둑에서 말하는 포석의 사전적 의미는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벌려놓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지금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손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게임의 중반전 또는 후반전에 기가 막힌 플레이를 하기 위해 차분하게 깔아놓는 포석처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의 긴 여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그림을 연출할 것인가를 정확히 머릿속으로 그리며 지금 이 순간 장기적 자산들을 전략적으로 매집하고 배치하는 겁니다.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의 BTS 투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부동산 장기 투자는 언제까지 장기 투자야? 테슬라는 2030년부터 슬슬 판다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도대체 언제 수익화하는데? 계속 사기만 하고 안 팔면 그게 사이버머니 아니야? 실현하지도 않을 숫자 가지고 기분만 좋아라 하는 거 아니냐고. 결국 이분들의 모든 이야기는 그래서 언제 팔고 언제 현금으로 바꿀 거냐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신나게 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의 포석은 뭐였나요? 테슬라랑 비트코인 최대한 많이 모아서 2030년에 은퇴해서 조금씩 팔면서 일 안 하고 돈 쓰면서 살겠다는 목표로 시세 차익형 투자에 씨앗을 뿌리는 건가요? 어차피 실거주 부동산 한 채 있으니까 매달 조금씩 금융자산 팔면서 생활비로 쓰려고 하냐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 질문의 핵심이 바로 현재 우리가 하는 투자가
무엇을 위한 포석이냐는 물음인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현재 금융순자본 100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로 테슬라, 비트코인, 그리고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 각 자산들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그리고 목표를 이룬 이후에 각각 제가 생각하는 쓰임새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부의 베이스 캠프이자 미래의 캐시카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의 시기인 2030년쯤엔 현재 제가 직장에서 벌고 있는 실수령 월급과 그 외의 건보료, 국민연금 등의 지출을 모두 합친 비용 이상을 월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어렵게 모았던 자산들을 매달 팔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의 노동소득을 얻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오랜 기간 내가 장기 투자하며 보유했던 자산들의 구조를 이용해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전세로 세팅해서 보유 중인 주택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반전세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지금의 하락 조정장이 지나고 다시 상승장이 왔다 또 조정을 받았다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울과 같은 핵심 입지의 지역은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 전세와 월세의 주거 렌트비는 점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교통과 모든 편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경쟁력은 현재 세계 7위고 앞으로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서울의 가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하면서 그 기간 동안의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계속 반전세 형태로 전환해서 월세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서울부동산은 2030년 이후엔 매달 현금을 창출해주는 캐시카우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하나씩 포석을 깔아놓은 겁니다. 인플레이션만큼 오르지만 구조적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특정 시점 이후엔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사업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의 쓰임새입니다. 그럼 미국 주식인 테슬라는 어떨까요? 일단 저는 주식 투자의 1차 목적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성장 산업의 주도 기업에 투자해서 동업자 마인드로 그 과실을 오랫동안 함께 누리는 것. 즉, 빌려준 돈 언제 받을까? 지금 회수했다가 다시 빌려줄까? 아니면 경기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할까? 라고 말하듯이 행동하는 채권자 마인드가 아니라 자신을 가슴 떨리게 하는 사업에 함께 투자한다라는 동업가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로 그 시장의 초기부터 긴 시간을 바라보고 투자하며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같이 전기에너지 기반의 모빌리티, 로봇, AI,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신성장 산업군의 초일류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엔 배당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열심히 본업으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당장 좀 더 월 현금 흐름 늘리겠다고 기업이 성장을 위해 써야 하는 소중한 자금을 더 이상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는 성장이 멈춘 기업이나 매출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신성장 동력이 부족해서 설비와 R&D 투자의 전체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매우 안정적인 비즈니스의 영역과 경제적 혜자를 구축한 최고의 기업들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업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조건에 맞는 기업인 테슬라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가 경제적 자립을 생각하는 2030년은 일론이 말하는 전기차 연 2천만 대 생산이라는 놀라운 지표를 제시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는 현재 모빌리티 1위 생산 기업인 도요타가 연간 1000만 대 정도 생산하고 2위인 폭스바겐 그룹이 800에서 900만 대를 생산하니까 일론의 목표대로라면 2030년에 테슬라는 현재 도요타와 폭스바겐 그룹이 생산해내는 내연기관의 차량만큼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만약 계획보다 늦어지는 일론 타임을 고려하더라도 2030년에 테슬라는 대중화된 전기차, 자율주행카 시장을 선도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배당을 시작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2007년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고 5년이 지난 2012년부터 애플은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워렌 버핏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현재의 주주 친화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히 진행하는 애플의 모습이 구축되었죠. 2007년 당시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은 2.6%였지만 2012년이 되면 14.7%까지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2016년에는 39.4%였죠. 그럼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은 몇 %일까요? 2012년 말 기준으로 9.9%, 거의 10%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예측에 의하면 2025년에는 16%, 2030년엔 33%에 달할 예정인데, 그럼 그때쯤 테슬라는 과거 애플의 흐름을 참고했을 때 과연 어떤 기업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애플처럼 배당을 주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테슬라를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이유이며, 2030년에 1%의 배당만 주더라도 10년간 매집해 형성한 낮은 평단가가 주는 고배당주 효과를 누리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테슬라 역시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서울부동산과 미국 주식인 테슬라의 사례를 보면 제가 미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산들을 모으고 계속 보유하면서 한 수 한 수 포석을 깔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정리하면 둘 다 2030년엔 자산 규모의 성장과 함께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이 될 테니까 그 이후에도 매도 없이 계속 보유하면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산인 비트코인은 2030년 이후에 바라보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일단 부동산과 테슬라는 사실 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들이 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부를 누리고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라면, 비트코인은 제가 아닌 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단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비트코인이 현재 법정화폐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조금씩 확산되고 활용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는 결국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올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엄청난 파장과 마찰, 치열한 분쟁과 화합의 과정을 통해 한 땀 한 땀 완성되어가는 전 세계적인 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서 제가 하는 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계속 많은 분들에게 비트코인을 배우고 또 다른 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위대함에 흠뻑 빠져서 혹여 단기간에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며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조급한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시간 선호가 높아지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비트코인이란 미래의 화폐가 완성되는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르는 길고 긴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행운과도 같은 투자적 타이밍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자신의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대전제를 명심하고, 내가 아닌 내 자녀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자산을 물려주며 자신의 가문을 완성하겠다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희망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벨트, 구명보트라는 용도로도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2030년쯤엔 적어도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 비트코인은 사실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지켜보세요. 미국 대선 후보들이 비트코인 공약을 얘기하는 게 이번 대선에만 나타날 특이한 현상일까요? 전 세계 최대 펀드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겠다며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월가 자본의 비트코인 유입이 반짝 이벤트겠냐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은 나쁘다고 말했던 정치인과 금융권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모두가 말을 바꾸며 비트코인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당신도 생각을 바꾸실 거냐고요. 아님 미리 공부하고 이해해서 먼저 눈치채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고, 먼 미래에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한 수 한 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갑자기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에 여유가 생기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질 겁니다. 왜냐?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니까. 자신의 미래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니까. 이래서 투자 마인드와 방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게 바로 서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정배열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